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28회 방송입니다. 20회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결과에 기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엄청 박빙의 승부여서 웬만한 스포츠 경기나 게임 대회보다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 저도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한동안 정치나 대선 관련된 소식이나 뉴스, 방송, 팟캐스트 같은 것들을 들어본다고 남는 시간이 없었는데요. 아무튼 모든 후보가 IT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각각의 해석을 거쳐서 상세한 정책들이 나올 테니 그런 것들을 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자신에게 이로울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루는 에피소드에선 정치적인 아젠다나 그런 걸 다룰 건 아니고요. 나중에 업계와 관련된 정책이나 그런 내용 중에 인상 깊거나 다룰 내용이 있다면 에피소드의 주제로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사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요. 그럴 짬이 과연 날까 싶기도 하네요. 2022년 3월 11일 기준으로 코로나 1일 확진자는 40만 명 가까이 또 오름세에 있더라고요. 38만 명이 넘었는데요. 매 에피소드 서문에 코로나 이야기를 그만하는 날이 언제 오려나 싶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개발자 신입 초봉 8천만원 시대, 그리고 알파코드 등장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다 보니 시리즈처럼 돼버린 에피소드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문의 메일이 몇 개 와서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잠깐 원래 하던 이야기를 미뤄두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역시나 제가 좀 주의가 산만해서요. 원래 진행하던 내용보다 신경 쓰이는 내용부터 먼저 좀 다뤄둬야 그 다음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전 에피소드의 뒷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에피소드에서 신입 초봉이나 이직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의견을 주신 게 좀 있었는데요. 이걸 곰곰이 읽어보면서 솔직히 좀 흠칫하더라고요. 그러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었네. 아예 생각도 못한 부분도 있었네. 약간 더 현실을 더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했던 부분도 있었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제 경우는 에피소드를 올리고 나서 몇 번을 들어보거든요. 약간 들으면서 마음에 걸렸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랑 더불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찝어주셔서 사실 엄청 뜨끔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에피소드 처음으로 AS 방송 같은 걸로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솔직히 고민 중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라는 느낌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의견을 이렇게 주시는 게 있어야 저도 한 번 더 생각해보거나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은 또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또 에피소드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내용 혹은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어느 경로로든 말씀해주세요. 제가 실시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 주시는 거 자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에피소드의 토픽은 신입 프로그래머, 개발자 취업을 위한 웹 백엔드 프로그래밍 언어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번 에피소드의 토픽을 정하게 된 이유가 문의 메일을 사실 제가 몇 개 받았기 때문인데요. 아주 짧은 기간에 동시에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문의 메일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기간을 좀 두고 하나씩 온 건데 이게 뭐랄까, 실제 각각의 문의 자체의 목적은 다 동일한 것 같은데요. 고민하시는 출발점도 큰 의미에서는 동일한데 각 메일을 주신 분들이 선택하신 시작점이 조금씩 다르시고 각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신입으로 진입하길 원하시는, 그러니까 신입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영역인가 보다. 그리고 이런 궁금점이 사실 그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제 팟캐스트에 문의를 주실 정도면 뭔가 다른 여러 곳에서 알아보시기에도 명쾌하거나 시원한 답이 없으셨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앞에 에피소드에서 제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살짝 또 제가 너무 저의 가치관이나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면 어쩌지? 라는 느낌으로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토픽을 정해서 얘기하는 건 저 혼자니까요. 우선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팟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신입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웹 백엔드 기술셋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에피소드 토픽의 주요 대상은요, 여러 개발자 및 프로그래머 직군에서 법용적으로 가장 많은 TO가 요구되는 직군 중 하나인 웹 백엔드 영역을 희망하시는 취준생 분들이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는 웹 프론트엔드나 모바일을 비롯한 여러 플랫폼, 그리고 특수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셋이나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다루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에피소드 서문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제가 이번 토픽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방송 소개에 명시되어 있는 제 지메일에 메일이 왔기 때문인데요. 이 메일 개수가 3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들 각각은 결론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목적은 완전 동일했고요. 물론 개개인의 상황은 조금 달랐는데요. 전공자분도 계셨고요, 비전공자분도 계셨고요. 나이대는 어차피 신입으로 진입을 희망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성별도 아시다시피 별로 소프트웨어 업계에선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궁금하신 건 똑같았어요. 뭐였냐면요, 성량님, 제가 웹 백엔드에 관심이 있고 이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고려했을 때 웹 백엔드에 사용되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술셋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을 주신 분들이 먼저 학습을 시도하셨던 게 다 달랐어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한 분은 자바의 스프링 기반으로 시작을 하신 분이 있으셨고요. 또 한 분은 파이썬의 장고로 시작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프론트 쪽을 먼저 건드리시다가 웹 프론트엔드 쪽이죠. 웹 프론트엔드 쪽을 먼저 하시다가 노드.js 쪽으로 백엔드 학습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요. 질문은 똑같은데 시작하신 기술셋이 다 다르셨거든요. 그것도 다 메이저한 언어들이었죠. 근데요, 이건 청취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어떤 게 가장 좋을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제 경우는요, 이런 문의 메일을 받고 딱 명확하게 이거 공부하시면 된다 라는 답을 사실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진로에 관련된 건데 제가 뭐라고 그런 중요한 부분을 찝어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이런 걸로 준비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딴 걸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점에 대해선 제가 다소 부족하지만 이러저러 검색이나 조사도 좀 나름대로 해보고요. 주변에 각 지인 개발자분들께도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겪어왔던 일이나
보고 듣고 있는 여러 경험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메이저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술셋이나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드리긴 할 건데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 진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이야기는 국내에서 취업을 할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취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내용이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비교하실 건 하시고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염두하셔서 들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신입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로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프론트엔드냐 백엔드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건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보통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프론트엔드라고 불리는 영역은요, 사실상 웹 프론트엔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같은 걸 따지자면 리액트, 뷰, 앵귤러, 그리고 jQuery도 아직 남아있죠. 이런 영역에서 웹상의 화면을 그려주시고 이벤트 처리를 해주시고요. 실제 주고받는 데이터와 관련된 요청 처리, 그리고 UX, UI, 사용자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된 일을 하시는 영역이고요. 신입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백엔드라고 불리는 영역은 대개의 경우는 웹 백엔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웹 백엔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규모의 문제긴 한데 단순히 웹 프론트엔드와 통신하고 서비스를 처리하고 요청에 대한 응답 처리로만 본다면 웹 서버 측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웹 백엔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건요, 이 백엔드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직군 자체의 분화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백엔드 영역을 다루려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 다루지도 못합니다. 정말 다양하고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웹 백엔드에서 처리해야 하는 기본적인 인증인가라던가 프론트에서 오는 요청 처리라던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작업들이 기본으로 깔리고요. 그 외에 로그 관리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어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 전송 혹은 모바일로의 푸시 알림, 그리고 그 외에 주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돼야 되는 배치 작업 부분도 있고요. 혹은 현재 시스템의 외적인 부분과의 데이터 통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연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사업 자체나 서비스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된 영역이 들어가 버리면요, 웹 백엔드 뒤에 그 백엔드를 위한 백엔드가 또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것을 테스트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자동화도 들어가고 직접 서버를 다룰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부분도 봐야 되고요. 아니면 클라우드를 통한 설정이나 모니터링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까지, 그 외에도 정말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정말 그 분야가 너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입으로 진입하기 위한 웹 백엔드 기술로서 영역을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웹 백엔드라고 해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반적인 백엔드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웹상에 아예 흡수되거나 일원화되거나 혹은 합쳐지지 않더라도 그 경계 자체가 차츰 희석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현 시대 대부분의 다양한 플랫폼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근간이 되는 부분에 웹 백엔드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신입으로서는 일단 웹 백엔드로 출발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소프트웨어 업계 기술들에 대한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좀 어려운 단어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접속하는 네이버나 쿠팡이나 은행 사이트들,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에서는요, 크게 웹 프론트엔드 영역과 웹 백엔드 영역이 나뉘어집니다. 보통 저는 이 두 영역을 입문자 단위의 강의에서는요, 설명할 때 맥도날드로 많이 표현해서 설명하는 편인데요, 전통적인 방식에서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 먹는 걸 가정한다면
오프라인 매장의 카운터에 가서 주문을 넣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햄버거가 다 만들어지면 포장을 해주거나 쟁반에 담아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햄버거를 받을 수 있기까지 내 눈 바로 앞에서 보이는 영역을 웹 프론트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를 생각해보면요,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한 주문이나 햄버거를 받는 방식이 반드시 매장에 직접 가서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주문해야 하는 방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직접 전화를 해서 배달 주문을 시킬 수도 있고요, 맥도날드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넣어서 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맥 딜리버리 모바일 앱으로 주문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주문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주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햄버거를 받는 방법도 오프라인에서 직접 받아도 되고요, 차를 몰고 가서 드라이브 스루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원하는 장소, 집이나 현관 같은 곳에서 배달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시켜놓고 직접 가지러 갈 수도 있죠. 결국 우리가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주문하고 주문한 햄버거를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약간 어려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주문 및 제품 수령과 관련된 채널이 다양해졌다, 인터페이스가 다양해졌다, 플랫폼이 다양해졌다 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단어가 완전히 같은 단어들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채널이나 인터페이스, 플랫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 웬만큼 알아먹을 겁니다. 제가 좀 전에 햄버거 주문을 넣을 수 있고 완성된 햄버거를 받기 위한 그 영역을 프론트엔드 영역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론트엔드 영역은 웹 서비스에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영역에서.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던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지만 모바일 어플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모바일에 있는 모바일 브라우저로 모바일 웹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데스크탑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면 점점 더 이런 기기들이나 플랫폼들이 더 다양해질 겁니다. 실제로 화상 미팅으로 유명해진 줌 같은 프로그램들은 데스크탑용 앱도 있고요, 모바일로도 쓸 수 있고요, 태블릿으로도 쓸 수 있고요, 여의치 않으면 웹브라우저에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목적 자체는 똑같지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영역의 플랫폼이 무척 다양해진 거예요. 즉,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고 사용하기 위한 방식은 더 많이 다양해질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햄버거 주문 방식들이 아무리 다양해지고 많아져도 맥도날드 매장 내에서 절대 그 역할이 바뀌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주방이죠. 주방은 주문이 웹으로 왔든 앱으로 왔든 카운터에서 왔든 전화로 왔든 배달의 민족으로 왔든 상관없습니다. 주문을 받은 곳에서, 즉 프론트엔드에서 사용자나 고객의 요청을 전달받으면 그 주문에 대한 햄버거를 만들어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직접 만드는 주방 쪽이 웹 백엔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맥도날드 매장의 주방에서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빵이나 패티, 채소, 소스, 치즈 같은 기본 재료들의 유통, 보관, 위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빵은 또 밀가루잖아요. 밀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 우리가 밀 농사를 직접 해? 아니면 어디서 사올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채소도 마찬가지죠. 농장을 직접 꾸릴 건지 아니면 현지에서 조달할 건지, 냉장 시스템은 어떻게 할 거고, 보관은 어떻게 할 거고, 재료의 유통기간은 처리를 어떻게 할 거며, 만드는 방법, 즉 레시피나 제작 방식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나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어떻게 유지할 거며,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백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프론트엔드보다 백엔드가 훨씬 중요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요, 음식이 제 시간 안에 맛있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로그인 로그아웃이 되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 당연한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절대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은행에서 이체가 잘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가 제대로 나오는 건 기본인 거예요. 백엔드는 이런 당연한 서비스의 기본을 만드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사업이 번창하거나 이목을 끌 수 있는 영역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의 주체가 되는 것은 결국은 프론트엔드 영역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트래픽이 몰리거나 이런 일들에서는 또 다른 영역이 또 필요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여러가지 SNS를 보면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음식이 맛있고 내 취향인 것도 중요하지만 와, 여기 매장 예쁘다, 여기 직원분들 정말 친절하시다, 분위기도 되게 좋다, 플레이팅도 엄청 예쁘네, 심지어 알바분이 너무 예쁘셔, 잘생기셨어, 사장님이 되게 훈훈하시네, 이런 것들이 고객들을 실제로 끌어들이고 구매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엄청난 파급력과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프론트엔드나 기획 혹은 다른 기술 영역에 있는 곳이 백엔드에 비해서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은근히 프론트엔드 같은 앞단 영역에 있는 기술진들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요즘 나오는 스타트업들 있죠. 뒤에 만들어 놓은 것들 개판인 경우가 진짜 허다해요. 그나마 디자인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도 좀 잘 만들어 놔서 그나마 투자받고 유지해서 회원들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뒷단에 부족한 부분들은 일단 투자받아가면서 런칭한 후에 메꿔가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프론트엔드의 중요성 진짜 무시 못합니다. 또 좀 딴 데로 샜는데요. 아무튼 온오프라인에서 프론트엔드 영역을 깔보거나 낮게 보는 사람들이랑은 상종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맡은 영역이 다른 종류의 엔지니어일 뿐이에요. 아무튼 프론트엔드 영역과 백엔드 영역은 각자 영역에서 계속 해야 할 일들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는 방법이 다양해져도 주방에서의 할 일은 달라지진 않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주문 방식이 다양해진다는 건 주방에서 대응해야 할 일들도 점점 많아진다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즉,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플랫폼이 데스크탑이 됐건 모바일이 됐건 웹 서비스가 됐건 웹 백엔드는 현 시대에선 필수적이고 점점 더 인력이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는 겁니다.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이라고 해도요, 모바일 앱을 먼저 런칭하려고 해도 웹 백엔드가 필요하고요. 웹 서비스로 시작한다면 당연히 웹 백엔드가 필요합니다. 외부적인 통신이나 연계, 사물 인터넷 등에도 당연히 웹 통신을 많이 하니까 웹 백엔드가 필요하고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잘 쌓아놓고 혹은 인공지능 머신이 잘 분석한 내용을 또 다양한 플랫폼으로 채널으로 전달해야 하는 중간자 역할로도 쓰기 때문에 웹 백엔드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한 월급쟁이 개발자로서 생각해본다면 꽤 안전한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웹 백엔드에 사용되는 메이저한 기술 셋들만 얘기해보자면요, 전통적으로 PHP 시장이 있습니다. 라라벨 프레임워크가 요즘 많이들 사용하신다고 하고요. 워드프레스 쪽도 여전히 많이들 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바와 스프링 시장이 있고요. 파이썬 쪽은요, 장고나 플라스크 같은 파이썬 기반의 웹 백엔드 기술셋도 꽤 큽니다. 그리고 닷넷 프레임워크, 익숙하실 ASP라고 부르면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 영역의 기술도 있고요. 비교적 최근에 웹 백엔드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쪽, 노드.js가 보통 언급되는데요, 익스프레스나 소켓.io, 코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루비도 있죠. 레일즈와 같이 많이 쓰니까요. 그거 말고도 웹 백엔드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고랭도 있고요, 스칼라도 있고요, 코틀린을 웹 백엔드로 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국내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언어나 기술셋 자체가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트렌디하다,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뭘 써도 됩니다. 정말로요. 좀 전에 열거드렸던 그 어떤 웹 백엔드 기술이라도 다 웬만큼 서비스를 만들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특정 기술을 선호하는 어떤 나라의 문화랄까? 그런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기술이 뭐보다 더 좋네 마네 하는 게 사실 현 시대에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 취업 시장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경우는요. 먼저 가장 구인구직 정보가 많이 올라오는 클래식한 서비스인 잡코리아에서 각 언어나 기술셋별로 신입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 개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사실 로켓펀치 쪽도 좀 살펴보긴 했는데요. 신입이나 경력으로 구분해서 검색하는 게 약간 아직은 기능이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다 알아보기가 아직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잡코리아에서 제가 검색해본 내용들을 토대로 일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웹 백엔드 영역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신입을 모집하고 있었던 기술셋들 중에 상위 5개를 뽑아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5위는요. .NET, ASP 구인 광고가 한 45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4위는요. PHP였습니다. 470건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PHP 쪽은 좀 특이했던 게 라라벨과 같은 특정 프레임워크가 언급되어 있는 광고는 100개가 안 됐어요. 일단 PHP만 할 줄 알면 다 된다 라는 식으로 구인 광고가 나왔던 게 더 많았고요. 그리고 3위는요. 파이썬 쪽 구인 광고가 많았습니다. 800건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파이썬은 좀 특이했던 게 대표적인 웹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고나 플라스크 같은 웹 프레임워크를 명시한 구인 광고는 100건이 좀 안 됩니다. 800건의 구인 광고 중에 메인 웹 프레임워크를 요구하는 건수는 100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웹 프레임워크 말고 뭐가 또 있을까? 라고 찾아보니까 파이썬이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언급하고 있는 건수가 400건 정도 되고요. 파이썬이면서 빅데이터를 언급하고 있는 건수가 400건 정도 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실제 파이썬으로 신입을 뽑으려고 하는 채용 건수는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수준인데 실제 웹 서비스로의 구현을 위한 인력보다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트렌디한 테크 분야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요건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2위는요. 자바스크립트 신입 인력의 구인 광고가 많았습니다. 960건 정도의 자바스크립트 신입을 모집하는 광고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쪽은 아마 이미 예상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약간은 걸러보셔야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웹 프론트엔드 영역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웹 백엔드를 위한 인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드.js나 익스프레스, 소켓아이어, 코아도 있고요. 이런 어떤 메인 서버가 됐건 프록시 서버가 됐건 서버로서의 활용을 위한 광고는 240건 정도 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엄청 많죠. 그런데 겸사겸사 자바스크립트니까요. 제가 프론트엔드 영역 쪽도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일렉트론 같은 데스크탑용 서비스 구현에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구인 광고는 20건이 안 됐습니다. 앵귤러 쪽은요 100건 가까이 됩니다. 의외로 별로 적지 않죠. 꽤 있습니다. 그리고 뷰가 약 250건 정도 됩니다. 역시 많군요. 그리고 최근 가장 잘 나가는 리액트가 340건 정도 됩니다. 역시 잘 나가는군요. 앞서 에피소드에서 스택 오버플로우 서베이에서도 리액트가 1등을 먹었다고 제가 했었잖아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의 프론트 영역에 리액트가 지금 등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리액트가 엄청 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액트의 인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계속 최고 수준의 인기를 시장에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웹 프론트엔드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jQuery입니다.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 것 같은데요. jQuery를 언급한 구인 광고는 리액트보다 많았습니다. 350건 정도가 되고요. 리액트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힘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이트가 사실 SPA,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돼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수치는 과거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사이트가 jQuery 쓴 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구인 광고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바스크립트 신입을 구인하는 광고는 1000건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약 8에서 900건에 가까운 구인 광고가 웹 프론트엔드 영역으로 구인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200여 건 정도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웹 백엔드 기술진을 신입으로 구인하고 있는 겁니다. 교집합이 있는 듯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웹 프론트엔드, 웹 백엔드 영역을 다 아우르는 곳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신입 구인 광고의 개수로만 보았을 때 자바스크립트는 국내에서 2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어딜까요? 경력자분들은 아마 이미 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바입니다. 자바는 현재 신입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구인 광고 개수가요 3,800건 정도 됩니다.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상위 5개의 나머지 4개 기술셋을 다 합친 구인 광고보다 자바 구인 광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바 웹 백엔드에 사용되는 프레임워크, 사실 자바 쪽은 프레임워크 하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스프링 부트도 결국은 스프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보면요, 자바의 3,800건에 이르는 신입 구인 광고 중에서요, 스프링은 600건 정도가 되고요, 스프링 부트가 2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35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JSP라는 클래식한 전통적인 자바 웹 템플릿이죠. 얘도 아직은 900건이 넘어가는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국내에서는 ASP 시장이 450건 정도로 5번째고요. 4위였던 PHP가 470건 정도 보였고 프레임워크를 언급하는 곳은 100군데가 안 된다. 3위였던 파이썬 경우는 800건 정도로 모집 자체의 개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인력을 원하는 곳이 많았고요. 장고나 플라스크 같은 웹 프레임워크를 요구하는 곳은 좀 적었다. 100군데 언저리거나 그 이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위였던 자바스크립트는 구인 광고는 1000건에 이르지만 이 중에 프론트엔드 영역이 800건이 넘어가고요.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백엔드 기술로만 봤을 때는 신입의 구인 광고가 많이 끌어올려서 봐야 200건 정도 모집하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위로 나오는 자바는 나머지 상위 4가지 기술을 다 합친 구인 광고보다 신입 구인 광고가 많아서 3,800건이 넘어가고요. 스프링 부트,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결국은 다 스프링 기반의 프레임워크 쪽이기 때문에 스프링으로 퉁쳐서 봤을 때는요, 한 1,100건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JSP도 1,000건 가까이 되고요. 일단 구인 광고의 채용 규모로만 보면 아직 한국은 자바 공화국입니다. 이걸 부정하긴 아직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국 내에서 신입 채용 개수가 많은 상위 5순위의 웹 백엔드 기술셋들과 그 5순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국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진 않지만 주시하고 있을 만한 기술셋들을 각각 조금씩 다뤄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상이나 경험 혹은 어깨너머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생각해본 내용들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제가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 트위터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메일을 주셨던 분들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름은 그냥 이니셜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일 주셨던 분은 KJS님이셨고요. 이분 경우는 웹 프론트엔드 쪽 공부를 먼저 하시다가 토이 프로젝트랑 주변 지인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노드.js 기반 웹 백엔드 쪽을 하셨다고 해요. 명시해 주신 기술셋 중에 익스프레스랑 넥스트.js를 언급하신 거 보니까 아마 프론트는 리액트로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넥스트.js가 리액트로 만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프레임워크거든요. 그러면서 여쭤보신 게 이분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프론트엔드보다 백엔드가 더 재밌어서 백엔드를 희망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바스크립트의 경우 웹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를 다 커버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고 실제로 그런 풀스택 개발이 가능한 기술군이라서 회사에서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영역을 전부 다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 자신은 백엔드만 하고 싶으니까 파이썬이나 자바 쪽 백엔드를 공부해서 아예 백엔드 업무만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나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노드.js 진영 쪽에 백엔드로 취업이 괜찮을지도 같이 물어보셨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제가 잡코리아를 통해 알아본 실제 신입 개발자 채용 건수로 어느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하게 생각해 보면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인기 있는 메이저 프로그래밍 언어는 단연코 자바스크립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기는 웹 프론트엔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언어인 것도 크고요. 노드.js라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이 잡히고 나서 웹 프론트엔드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들과 서버 사이드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자 시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웹 백엔드 상황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요. 엔터프라이즈 시장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과거의 프로젝트에서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웹 백엔드에서는 자바가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융권이나 그룹사의 신규 프로젝트들에서도 노드.js 기반 웹 백엔드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된 곳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수요 자체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자바나 다른 언어의 기술셋으로 이미 구현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노드.js 기반 웹 백엔드로 갈아치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좀 어렵다고 봐요. 기존 걸 완전히 갈아엎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존의 자바 프로젝트로 덩치가 이미 커져 있는 프로젝트는 아마 그대로 계속 자바로 가고요. 내부적인 신규 프로젝트나 MSA와 같이 프로젝트가 잘게 쪼개지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프로젝트에서는 노드.js 쪽은 꽤 괜찮은 대안이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도 이미 노드.js 기반의 백엔드 사용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노드.js 기반 웹 백엔드 기술을 선택하시는 건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딴 거 안 건드리시고요. 노드 기반 웹 백엔드만 준비하셔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드.js 기반 웹 백엔드 기술셋의 가장 큰 이점은요. KJS님께서 언급하셨던 대로 프론트엔드 영역과 백엔드 영역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술셋이 거의 일원화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하나로 모든 걸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론트와 백엔드를 다 하는 이른바 풀스택 개발 업무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서요. 우려하시는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경우는 지금 당장은요, 유명 소프트웨어 테크 기업은 제외하고요, 거긴 뭐든 다 쓰니까요,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업력이 긴 기업보다는
스타트업 쪽에서 Node.js 관련 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웹 프론트엔드 영역은 리액트나 뷰, 앵귤러 같은 모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가 아직 투자 시리즈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투자금이 많지 않다면 자본면에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백엔드를 프론트엔드 쪽이랑 완전 다른 언어군으로 꾸미고 그 언어군에 관련된 엔지니어로 채워넣을 여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만 할 줄 안다면 프론트엔드, 백엔드 영역을 다 구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회사 대표들 입장에선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완전 틀린 얘기도 아니고요. Node.js 관련 백엔드는 예전에는 콜백 지옥이다, 싱글 스레드라서 한계치가 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초창기에는 좀 많이 시끄러웠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게 전부 다 없어진 건 아니라고들 하시지만 지금은 그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해소시켰고 더 해소시켜 나갈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도구들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경쟁 기술 셋보다 이점을 더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미 Node.js 기반의 웹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런칭돼서 잘 써먹고 있는 것도 워낙 많으니까요. 지금 시점에선 Node.js 기반의 웹 백엔드 쪽에 선입견이라던가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럴 타이밍도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웹 프론트엔드, 백엔드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다면 보통 경력이 조금 있는 팀원급만 돼도 어느 정도 풀스택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웹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영역을 다 아우르고 싶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Node.js 기반의 웹 개발의 선택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지금 Node.js 기반 웹 백엔드 기술들을 학습하시고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 생각엔요, 굳이 다른 기술셋으로 갈아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백엔드 영역만 하고 싶다 라고 면접 때 이야기를 하셔야 될 텐데 그게 막상 맞닥뜨리게 되면 또 쉽지는 않죠. 규모가 큰 유명 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보통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그렇게 풀스택으로 업무를 시키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풀스택으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해서 이 신입이 진짜로 풀스택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영역을 아우러서 사용하거나 영역을 조금씩이라도 넘나드는 개발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분들의 어떤 숙명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기가 지금 너무 많고 활용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군이나 기술셋에서도 업무적으로는 완전 백엔드만 딱 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요. 결국엔 웹 프론트엔드 영역에 최소한의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손을 대야 하는 상황도 종종 있기 때문에 굳이 백엔드만을 하고 싶은 상황이라서 언어군 자체를 갈아타시는 수고나 시간을 그렇게 들이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입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Node.js 기반 개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고요. 이미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잘 나가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차피 웹 백엔드 개발자라고 해도 웹 프론트엔드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알아나가야 한다면 자바스크립트 하나로 다 다룰 수 있는 기술셋으로 시작하는 것도 매우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변 의견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